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비빔밥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하면서 재료가 대충 다 만들어졌는데 당근과 시금치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동연 전 부총리의 입당만 남았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 중심적으로 오늘 썰전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설 무대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이 나왔고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썰전 패널로 나왔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오늘 썰기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봅니까? 네, 오늘은 그 화제가 됐던 발언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120시간 발언 좀 자세히 썰어보겠습니다. 예, 주당 120시간 일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120시간을 뭐 놀자는 건 아니죠. 예, 그러겠죠. 놀면 좋죠. 예, 어쨌든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어떤 맥락인지 썰기에서 썰어볼 예정입니다. 영끌 인터뷰는 누구를 인터뷰합니까? 네, 청해부대 제34진 장병들이 전원 도착해서 의료기관으로 이송 중입니다. 사상 초유의 감염 사태 무엇이 문제였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은 원래 화요일 패널이 있는데 특설 무대입니다. 먼저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상민 의원.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자 경선 1차 선거인단입니다. 가입을 신청했고 선거인단이 됐죠.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 박탈을 시키든지. 저번에 이상민 위원장님이 한번 붙어보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붙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김재원 의원님하고 붙을 그런 건 아니고요. 친하죠. 예, 좋아하고.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민주당 선거인단으로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그런 부탁보다도 이제 뭐 소원 수리사항. 제가 이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투표권자인 제 허락도 없이 경선 날짜를 갑자기 연기해서 제가 좀 더 바쁜 시간에 투표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거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근데 다 일일이 여쭙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절차를 잘 거치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1차 선거인단 76만 명의 의견을 다 물어볼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 비빔밥이 국민의힘 대선 국면에 등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타지 않는 국민의힘 경선 버스도 흥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해 이미 비빔밥이 거의 다 완성됐다. 지금 당근하고 시금치가 빠진 정도라며 윤석열 후보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설령 윤 후보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밖에서 힘을 합치더라도 그 재료들만으로 비빔밥이 되는 건 아니라며 국민의힘에 들어와 비빔밥, 빅텐트가 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일찌감치 입당을 선택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겐 훈훈한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보수진영 전체가 자기 대권 주자로 인정하는 순간 지지율은 크게 오르죠. 그럼 만약에 지지율이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은 당원들이 당내 대선 주자를 돕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점은 당 내에 있는 건데요.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을 빨리 입당해야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압박인 겁니다. 그러나 당근, 윤석열 후보, 야권 단일화는 찬성이지만 국민의 입당 후에 경선 참여에는 여전히 글쎄라는 입장이고 시금치 김동연 전 부총리 역시 제3지대의 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당근과 시금치가 함께해서 뜻밖의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짜 채소 당근과 시금치처럼 말이죠. 당근의 항산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비타민 C와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시금치고요. 맛도 더 풍부해지고 항산화 효과도 몇 배나 더 업그레이드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깨알 생활 정보 시사 뉴스쇼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국민의힘의 전방위 입당 압박, 윤석열 후보와 김동연 전 부총리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당근과 시금치의 존재감 분석입니다. 일단 뭐 비빔밥 재료 중에 당근과 시금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얘기해 본 결과 당근과 시금치가 비빔밥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밥이나 계란 후라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금 지지율은 예. 그 다자구도에서는 우리 당 나머지 그 후보들 전체를 합친 지지율보다 높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윤석열 총장이 없으면 경선이 뭐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또 경선이 된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다시 경선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장외에. 그러면 이게 비빔밥이 아니고 정말 밥이죠, 밥. 즉석밥 그냥. 아니 비빔밥 안에 밥이 없이 그냥 뭐 나물 몇 개만 올려놓고 비빔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게 뭐 당근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분 김동연 전 부총리를 시금치라고 그랬는데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힘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비유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뭐 대선 주자 정도 되는 분 특히 이제 그래도 지지율 1위의 후보를 뭐 당근 정도 이렇게 비유해서 그냥 우리 비빔밥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당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비유가 아닌가. 더 나가서 밥도 들어가 있지 않는 비빔밥 내놓고 식당 망하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비빔밥의 요소다. 윤석열. 그렇죠. 예. 윤석열이 없으면 뭐 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을 한 뒤 경선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정한 다음에 그 뒤에 정했어? 그럼 이제 나랑 단일화해.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시사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빠진 경선을 하면 또다시 경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유지될지 또는 뭐 지지율이 유지되지 않을지 그 불투명한 상황을 두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같이 하자라고 최대한 편의도 제공하고 예.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저 뭐 들어든 말든 뭐 당근 부스러기 정도가 뭐 안 들어오면 할 수 없지 또는 또 들어오기만 하면 물어 뜯으려고 하는 또 다른 경쟁자들도 있고 이래가지고는 과연 경선이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걱정스럽죠. 예. 제 생각에는 쉽게 입당을 국민의힘이 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많이 분석하는 대로 중도층을 몰아서 단일화하겠다 뭐 그런 건가요? 일 테고요. 네. 사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큰 메리트가 과연 있을까?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괜히 기성 정치권의 정당의 구조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겠고 잘못하면 흡수돼 버리고 또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쉽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찬밥 신세요. 예. 그보다는 역시 민주당이 윤석열을 겁내기는 겁내는 것 같아요. 제발 안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딱. 여론조사 1위니까 당연히 뭐 약간 신경 쓰이는 건 틀림없는데 그 우리 당에서 검찰총장을 예. 우리 정부에서. 정부에서 했던 사람이 뭐 하여튼 윤석열 비롯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렇게 줄줄이 가는 걸 보고 참 좀 우울하기도 하고 예. 아주 불쾌하기도 하고 속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희화화되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하나 기존에 이렇게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줄줄이 지금 그 신상품에 밀리고 있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김재원 의원님은 원로가 되고 계시고. 원로신가요? 근데 이제 일단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에 계시던 분이 야당으로 오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제정신을 갖추고 공무원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게 보여져요.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 제정신 없는 분들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임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괴롭히고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아직까지 계시고
그러면 나머지 공직자들을 그분들은요. 정말 모욕하는 말씀이고요. 그분들은 뭐냐면 곧 정권이 바뀔 테니까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얘기한다면 네. 원래 국민의힘 성향과 같다가 이제 대선도 다가오니까 이제 뭐 임기 마치고 나면 대선 출마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선 나갔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원래 국민의힘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 국민의힘이 작년만 해도 정말 시쳇말로 죽을 썼거든요. 예. 근데 그때 왜 문재인 정권에 대항을 합니까? 그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정말 그분들은 강직하고 정직한 분들이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폭압적인 정치에 저항을 한 거예요. 아니, 폭압적인 정권이다 그러면 아예 검찰총장이나 또는 감사원장을 수락하면 안 되죠. 그죠? 체질이 안 맞으니까. 아니 그때는 그죠? 그런데 그때는 뭐 당장 그때는- 단감이라고 해서 얼른 받아 먹다가 가만히 보니까 정권 임기 말이고 이제 무게추가 정부에 대한 반감이 많아지고 있다. 뭐 등등 때문에 올라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감사 요구하니까 법대로 하는데 그때 그 목을 조르니까 이 정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거고 윤석열 총장은 아니 그 감사원장 하면서 가만두면 안 되죠. 그냥 법대로 하고 법대로 검찰총장하고 감사원장 그러니까요. 직책을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법대로 수행했죠. 요 선거 때 딱 되니까 딱 그만두고 나온 건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 그거를 향유하다가 그 메리트 가지고 나 선거에 이용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 있잖아요. 감사원장이 법대로 그리고 공정하게 감사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하도 부당하게 압력을 넣고 이 국정 전체를 법과 원칙, 법과 질서를 몽땅 뒤집어 엎으니까 나라도 나서서 이 정권을 더 이상 영속적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진 거고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나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분들은 하여튼 국민의힘의 자양분이 된 건 틀림없어요. 거의 빈사 상태에 있는 국민의힘의 일정 부분 산소를 제공한 건 틀림없는데 그러나 모든 게 상도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금도를 너무 벗어나서 하니까 상도위에 어긋난 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 아니 한 상도위대로 그래도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면 그 정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목 조르고 그 정도는 안 했어요. 쫓아냈잖아요. 본인이 그만뒀지. 아니 쫓아내려고 심지어 징계까지 했는데 법원에서 못 나가게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신분이 보장이 됐는데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속마음은 그게 있어봤자 아니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의미가 없기는요. 일단 뭐 그 부분은 정리하자면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냈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나간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나간 거 맞지. 둘 다 나간 게 맞아. 왜냐하면 이 정권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이 정권의 영속을 막아야 되겠다. 아, 본인들 아니어도 국민의힘에는 김재원 의원님도 있고 저는 대선에 나갈 생각이 홍준표 그 전 대표도 있고 아, 다 그분은 있는데 또 조금 본인들 생각이- 괜히 자기들이 그렇게 과대망상증 비슷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홍준표 되게 후보가 이제 대선 주자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니, 저는 보시면. 김재원 의원님이 나오시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경쟁력이 없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 윤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요즘은 주춤하잖아요. 약간 하락세 전반적인 물론 조사마다 다르긴 한데 여러 조사에선 하락세가 보이는 건데 입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간보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계속 좀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윤 후보가 빨리 입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입당해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윤 후보를 기존에도 지지해왔던 거 아닌가요? 추가표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 그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사회 현상을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해서 보수층은 전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예. 소위 진보층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중도층은 지금 오갈 데를 못 정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을 끌어오는 것이
선거 이긴다 이런 그 형식 논리가 많거든요. 근데 이미 그 이번 대선은 특징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그런 그 생각보다는 예. 뭐 소위 진보 성향의 그 인사들 중에서도 이 정권은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고 해서 강력히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뭐 그 중도층을 끌어오겠다 이럴 것이 아니고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나서서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이루겠다. 달성시키겠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점점점 지금 그 어떤 그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는 거의 양분화되어 가고 있고 극단적으로 그 분리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내가 나서면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저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에 입당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생각됩니다.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건 본인에 관련된 본인과 본인 가족들 관련된 여러 의혹 사건에 충분한 해명이 잘 안 돼서 예. 국민들로부터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실망감을 준 게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우산을 쓰겠다라고 하면 더 오히려 기회주의적으로 비춰질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그리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입장도 국민의힘 가서 별 크게 얻어질 것이 없다. 들어가면 M분의 1로 전락돼 버리거든요. 결론은 이제 진퇴양난이다. 아니 그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그 민주당이 집권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윤석열 총장이 잘 될 길을 바랄 가능성은 전무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반대로 해야죠.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또 이제 지성인의 지식인의 양심에서 네.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또 그럴 리가 얘기하실 없다는 가능성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잘못될 방향을 말씀해 주신 거죠. 아, 지금 입당하면 안 된다는. 그러면 진짜 잘못된 방향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실랍니까? 아 그거는 이제 저 더 나쁜 이야기를 하시려고. 지금은 이제 당근 윤석열 후보의 지금 존재감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에 갔습니다. 며칠 전에 주말에는 이제 광주에 갔다가 오늘은 대구. 그래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가서 좀 눈에 띄는 어휘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전에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지난해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좀 많았을 때 민주당 일부 의원이 잠깐 봉쇄 얘기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다가 바로 취소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미친 소리다 이렇게 하고 표현이 좀 거세더라고요. 좀 정치인의 언어라고는 사실은 좀 너무 날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는 굉장히 대구 시민들은 격앙됐었죠. 좀 분노하는 마음이 또 있었고 특히 이제 그때가 뭐냐면 그 중국의 충칭시를 전부 그 봉쇄를 했는데 그 충칭 봉쇄는 굉장히 가혹했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대구는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그 종교 단체 위주로 그 신천지 감염이 당시, 예. 감염이 된 상태였는데 그것을 뭐 대구 시민 전체로 몰고 갔고 실제로 제가 그때 대구에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가보니까 거의 뭐 폭탄 맞은 도시처럼 사실 문 밖에 잘 나오지도 않고 이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 대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충격은 지금도 크거든요. 예. 아마 상당히 윤석열 총장은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예. 그리고 대구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는 꽤 공감할 거라고 봐요.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있을 때도 홍남기 부총리가 대구 사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계속. 예. 그래서 지금 당신들끼리 대구 사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렇게 해서 대구에 지금 딱지를 씌우고 대구 지역을 비하하려고 일부러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때 상황은 좀 심각했어요. 예, 좀 부적절한 오유이긴 했죠. 예. 일단 뭐 근데 광주도 갔다가 대구도 가고 가서 또 그 해당 지역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의 마음에 좀 와닿을 만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의 이걸 넘나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전략적인 거겠죠.
좀 저도 좀 심한 얘기를 하면 예. 넘나드는 게 아니라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허우적. 넘나들다와 허우적은 본인의 뉘앙스가 그- 많이 다르네요. 예, 본인의 그 어떤 방향성이나 그 정체성을 좀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냥 표 얻는데 급급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밑전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륜이 좀 부족한, 경험 부족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희가 이제 좀 말씀하신 것들을 좀 요약해서 기사로 또 올리려고 텍스트 기사로 좀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하시면 이제 이상민 의원, 윤석열, 대구 광주에서 허우적 이렇게 되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말 훌륭하신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무서워서 그러시죠. 그렇죠. 두려우니까 저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아까 우리 김재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분들을 예. 그래도 국가 지도자를 지향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당근, 시금치, 비빔밥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정치를 너무 희화하고 이 대선 선거라는 것이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엄중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경박되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삼가야 된다. 너무 장난스럽고 희화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제 우리 대표를 또 나무래시니까 갑자기 화가 나요. 아니 제가 예상보다는 또 김재원 의원님이 이상민 의원님은 상당히 존경하는 예, 건 저도 맞는 것 지식으로 같습니다. 느껴집니다. 제가 예상했던 훨씬 공격의 강도가 반격의 강도가 약해요. 지금 실제로 상당히 많이 존경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아까 뭐 김재원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조금 상대의 후보든 정치인이든 할 때는 조금 너무 좀 그 시금치, 비빔밥, 당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는 동물에 많이 비유가 됐었는데 식물에 비유되는 아니, 거여서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더 나아간 건지 이건 아니 좀 그거는 이제 우리 당 대표가 당의 후보가 될 뿐 그렇죠. 또는 당의 후보로 모시려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동물이나 식물 비유는 좀 아니죠. 타당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한 네. 분들은 많이 있죠. 원래 지금 또 대선 때는 내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김동연 부총리 이제 일단 시금치로 규정이 됐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 시금치인데 왜 국민의힘에서 우리 시금치라고 우기냐 이렇게 지금 분위기도 그럴 수 뭐 있잖아요. 다 윤석열, 네. 그 최재형, 뭐 심지어 뭐 김동연 전 부총리도 저희 정부에서 일했던 예. 사람들이만큼 근데 이 앞서 두 분은 이미 저쪽으로 돌아섰고 저쪽으로 국민의힘의 간부는 최재형 전 예. 원장밖에 없죠. 예. 윤석열 총장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반드시 정권 교체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우리 당에서 예.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입니다. 아 그럴까요? 예, 그건 뭐 그런데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는 아마 잘 모르겠어요. 속내를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은 저희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맡았던 예.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쪽에 있던 분들이 뛰쳐나가서 국민의힘 쪽에 합류하는 건 상당히 속쓰리죠. 그 솔직한 마음으로. 뭐 인큐베이터라고 못됐고. 예, 또 얘기하시던데. 우리가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이 워낙 좀 죄송하지만 좀 비선 상태에 있고 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저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인큐베이터 당 역할을 하셨죠. 그다음 두 가지는 뭐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인재를 키워서 뺏겼다. 그리고 원래 인재가 없었다. 뺏긴 게 아니라 가출했죠. 가출했다. 그렇죠. 아니 우리 당에 인재가 있는데 더 훌륭한 인재이자 또 하나는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 정권인지를 잘 아는 분이 그 정권 교체를 외치니까 국민들이 주목하잖아요. 예. 그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고마운 분들이죠. 지금 뭐 시청자 의견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근과 시금치에 대해서 김땡땡님께서 당근과 시금치보다 중요한 게 달걀이다. 그럼 달걀은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당근과 시금치의 궁합이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도 볼땡땡님께서 주셨고요. 그다음에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P로 시작되는 님께서 영리한매가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도 주셨습니다. 영리했을지 안 했을지는 이제 그건 또 사실은 변하는 민심이 이제 규정을 할 거로 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민주당 얘기입니다. 강정 아나운서입니다. 과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 공방전. 양측의 공세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자 지금 저기 스튜디오에 앉아 계신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 금도를 벗어났다며 페어플레이는 물론 나이스 플레이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 오늘은 직접 등판해서 공방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어제만 해도 네거티브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던 이낙연 전 대표. 오늘은 이른바 이재명 SNS 봉사팀을 만든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을 이 지사가 직위 해제한 것을 두고 인사조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인사 문제는 아니잖아요. 법을 지켰느냐 여부, 공직자로서 할 만한 일을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 예.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렇게 따져야죠. 아니, 박정희 찬양 논란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조급했거나 불안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 비방 의혹과 관련해 조족 지혈, 즉 세발의 피인데 키우고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의 이른바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을 강조했습니다. 본인들의 그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들은 다 감추고 이쪽에 침소봉대에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 자기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서 좀 판단하고 행동하면 좋지 않겠냐. 그게 원팀 정신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본 경선을 5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일정에 공백이 생기면서 정책 공방이 아닌 심화된 네거티브 공방으로 흘러갈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공방 또는 비방 5주 더로 잡았습니다. 당선관위에서 경선 3주 얘기도 있다가 결국은 5주 미루기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혹시 뒷얘기가 좀 있습니까? 특정 후보가 5주를 원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의견이 위기가 오늘 각각이었습니다. 결정하신 주요 여기였으니까요. 저는 이제 3주 왜냐하면 그 코로나19 예. 사태에 대한 4단계 격상 조치 대응하는 경선 연기 조정이기 때문에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최단기로. 그래서 3주안을 갖고 갔는데 또 추석도 끼고 또 방역도 어찌 될지 모르고 예.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할 때는 4주, 추석은 낀 주는 좀 쉬고 그래 그 후반기는 5주 예. 결과적으로 5주가 되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각 후보마다 생각들이 좀 달라서 조정하는데 이제 애를 먹었습니다만 결국은 타결을 했죠. 원래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한 2달 일찍 국민의힘보다 2달 일찍 후보를 결정하는 거여서 국민의힘이 이제 막 경선 붙을 때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다음이어서 이것 때문에 좀 흥행에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 정도 차이여서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이 같은 시기에 벌어지게 됐군요. 예. 더 유리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유불리보다는 이제 예. 코로나19 그 방역 조치 격상에 따른 예.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뭐 유불리는 따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결과적으로 본다면요? 결과적으로 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다.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이 중첩되니까 예. 보시는 분도 그렇고 또 국민들께서도 판별하기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예. 우리 당의 이제 후보들 경선이 시작이 되면 뭐 그래도 이제 당내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논란이 있게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 후보들끼리도 서로 싸우듯이. 그럼 민주당 후보가 정해진 상태에서 민주당은 할 일이 없으니까 같이 경선에 끼어들어서 예. 우리 당 후보들을 몽땅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후보들 그 민주당이 경선을 일찍 끝내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리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이제 그 내년 3월 9일 날이 대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1월, 2월 달에 네.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때 그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그 불가능해요. 날씨. 날도 춥고. 예,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뭐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도 별로 안 보이고 그러면 그 이전에 선거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후보자가 늦게 뽑히면서 예. 그 가능성도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이 걱정이었었는데 다행히 민주당이 그 5주 정도 늦추는 바람에 뭐 같이 그 당내 경선을 하게 되니까 조금 저희들은 오히려 좋아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낫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말씀으로는 지금 코로나19 방역 내지는 코로나19 봉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당 그 전당대회가 그 가장 그 봉쇄 조치가 심할 때 그때 이루어졌거든요. 해보니까 뭐 그렇게 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경선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요구라든가 뭐 이런 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연기하게 된 것이고 명분은 뭐 코로나19였다고 봐요. 명분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거위원장이 제가 관리위원장이 그러시다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인데 뭐 그러니까 선거관리 76만 분의 1이 선거인단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관리위원장도 100% 밖으로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큰 착각이죠. 와, 그렇군요. 당의 당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고 위해서는 드러내기 싫은 그렇죠. 부분을 우리 저 선거인단이시지만 선거인단의 일원이시지만 좀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아니 그게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당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숨길 건 숨기고 겉으로 또 말씀하실 건 다른 숨기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5주가 더 연장이 되면 거기서 정책도 얘기가 돼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또 뭐 정세균 후보도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를 공격할 수 있고요. 네거티브 공방만 심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일부 금도를 벗어난 좀 그런 행동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운동이 그래서 선관위원장으로서도 이제 경고의 메시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은 TV 토론이나 이 토론의 장터가 없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TV 토론을 통해서 예.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을 좀 경쟁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드리는 게 오히려 그런 네거티브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TV 토론도 하고 또 사실 거의 그 컷오프까지 꽤 많은 TV 토론이라든가 그 사회했죠. 정책 대결도 있었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것은 결국 뭐 바지 내리겠다 말겠다 하고 또 당대표께서는 뭐 대깨문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 보편적 뭐 소득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저는 많이 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한 달에 4만 원 준대요. 그래서 보니까 지하철 패스 그 요금도 안 되더라고요. 그걸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그 조롱을 당했는데 결론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뭐 그 김재원 의원님은 이제 그것만 기억나시는 모양인데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많은 걸 그 후보들로부터 근데 이제 국민의 영감도 입장에서 없고 선거인단의 입장에서 제가 찍어야 되는데 저도 관심이 있는데요. 민주당 후보. 그 선거인단도 적대적 선거인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인단에 지금 아직 취소를 안 하셨죠? 아니, 취소하는 아니 그러지 방법은- 마시고 입당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입당을 하려면 좀 생각을 국민의힘 해야 되는 게 탈당하시고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데요. 제가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리면 되시죠. 아니 우리 내던지면. 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하듯이 우리 당에서 저를 그만큼 탄압하면 제가 생각을 달리해서 민주당 갈게요. 아니 뭐 그렇게 저 쓴맛 단맛 고르지 마시고요. 저 한번 그 나라를 구하겠다. 구국의 일념으로 한번 그 국민의힘을 탈당하시고 최고위원이라는 예. 그 관도 딱 내던지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아유 뭐 저 선거인단으로 한번 신청했다가도 얼마나 혼이 났는데 만약에 정말 그러면 이 잠입하는 첩자라고 또 얼마나 일단 뭐 입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이상민 의원께서 입당을 권유하시지만 입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첩자라면서 또 얼마나 탄압을 하시려고. 예. 일단 뭐 이렇게 현재 상황 이상민 의원님께 여쭤보면 선거관리위원장이시니까요. 지금처럼 약간 감정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직접 나서서 서로를 공격했거든요. 네. 이 정도면 나중에 앙금이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끼리 네. 이제 이런 논쟁이나 또 상호 공박을 하면 사람인 이상 감정이 있겠죠. 그러나 뭐 또 일정 부분 시간 지나고 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원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뭐 김전 의원님도 경험해 보셨지만 같은 당에서 이보다 더 심하게 한 경우에도 일지라도 또 일정 기간 결과 나오면 승복하고 또 원팀으로서 또 같이 힘합심하는 것이 정당의 그 예.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근데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다른 게 제가 이제 2007년도 박근혜 이명박 경선 때 제가 박근혜 캠프의 대변인이자 또 네거티브 대응 팀장이었거든요. 친박의 핵심이셨죠. 뭐 하여튼 예. 뭐 지금은 이제 멸종하고 혼자 남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크게 당내 경선을 벌이면서 감정을 크게 상하고 나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여파가 오래 갔고 그 지지자들조차도 그 감정의 골이 커졌거든요. 아직 민주당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건 경험해 본 바로는. 제가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제 강정 아나운서가 브리핑을 할 때 김재원 의원님이 이제 내용을 쭉 보고 저 정도 뭐 싸우는 것도 아니지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2007년에 친이 친박과의 대혈투를 봤기 때문에 예. 저 좀 정도는 지나서 뭐. 이제 고소 고발도 서로 하고 예. 또 더 나가서 일부가 또 까막소로 가시고 그 정도 되면 몰라도 지금은 그저 뭐 그 검투할 때 그저 잽 한 번 날리는 정도밖에 예. 안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잠깐 다시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국민의힘 당박 대선 주자들을 향해서는 이제 입당해달라 이런 압박이 있는데 당내 주자만도 10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직접 한번 유승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섭섭하죠. 우리 그 신상품 있지 않습니까? 소위 신상. 좀 신상 효과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과거에 파묻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보다 미래의 비전, 우리가 진짜 미래를 제대로 밝게 건강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서러운 박힌돌로 잡았습니다. 박힌돌이라는 건 이제 늘 굴러온 돌을 항상 대동을 하죠. 굴러온 돌이 이제 박힌돌을 뽑는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실제 내부에서 보면 예를 들어 홍준표 의원이랄지 유승민 전 의원도 방금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지사, 하태경 의원 등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관심을 안 보이냐 불만들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불만이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 조직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은 누가 누구를 내세웠을 때 정권 교체에 가장 힘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신들은 유능하고 훌륭한 정치적인 그 이상을 갖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예. 국민들로부터 그만큼 평가를 못 받으면 아무래도 더 지지율이 높은 분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첫째는 이제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의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지도가 높은 사람을 그 영입해서 함께 겨루게 해서 결국 그 중에서 가장 그 힘센 선수를 뽑아내는 것이 그 승리의 지름길이거든요. 예.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이라면 조금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분이라도 가산점을 줘서 이 사회적인 약자 또는 뭐 비율을 예.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는 한 명이거든요. 그럼 가장 뭐 앞서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 가산점을 줄 수도 없고 당내에 오래 있다고 해가지고 더 대우해 줄 수도 없고. 이거 뭐 정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제 냉정히 봐야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죽기 살기로 노력해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저는 50%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찬밥 더운 밥 가릴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 닥치고 센 사람한테 우리는 힘을 몰아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윤석열 당밖에 있는 또 그런 분들을 이제 기대하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그분은 생각은 또 다르잖아요. 그분 나름의 또 계산도 있고 예. 국민의힘에 와서 별로 득될 것도 없고 또 들어가 봤자 n분의 1로 파묻혀서 휩쓸려 버릴 것이다 라는 걱정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의 당내에 있는 분들이 훨씬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경륜도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더 무럭무럭 크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예. 오히려 당 밖에 있는 분들 쫓다가 그 뭐죠? 탁 쫓던 게 격이 될 수 있다. 예. 만약에 윤석열 총총장이 이제 지금의 지지도가 푹 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다른 분들은 그런 표현으로 짜부러들었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예. 제가 좀 더 도움 말씀을 드리면 좀 당내에 있는 유승민, 홍준표 또 우리 저 좌우하고 같이 외통위에 있는 박진 의원 예. 뭐 이런 분들 훌륭한 경륜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니까 좀 그분들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그분들도 뭐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당연히 그 훌륭한 분이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수 진영 전체의 플랫폼을 지향하는 정당이거든요. 누구든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함께 겨뤄서 가장 훌륭하고 센 후보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예. 특히 이상민 위원장님이 저렇게 권하시니까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한번 좀 추천을 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입니까? 그죠? 그분 자체의 정체성을 우리는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닥치고 정권교체. 정권교체에 도움되는 분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보수, 중도, 진보를 따져서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을 교체할 건가? 그대로 둘 문재인 건가? 정부는 어차피 좀 한 10개월 문재인 남짓 되면 정부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같이 궤를 같이 하는 민주당 정권을 더 이상 집권을 하게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우리가 모아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을 끝장을 내야 된다 이 생각이죠. 예,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더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많도록 예.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하고 훌륭한 근데 그 주자를 모습이 당 밖에 있는 분들한테 자꾸 구걸하는 듯한 모습이 너무 좀 체면이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천하의 그 김재원 의원님이 자꾸 당 밖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나 또 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분들이 빨리 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사정 애걸복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래도 제1야당인데 너무 좀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래도 그 제1야당으로서 그 어떤 수권 정당의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의 역량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자꾸 밖에 있는 분들 말하자면 유혹해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들어올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당은 보수 진영 전체의 마청이자 종가이자 최고 큰 집이에요. 그리고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레일을 쭉 깔아서 레일을 깔아두고 어떤 뭐 열차든 화물차든 KTX든 또는 뭐 청춘열차든 이 궤도만 맞으면 들어와서 우리는 그 열차를 점검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승객을 태우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는 뭐냐? 더 이상 문재인 정권 또는 민주당 정권의 지속을 더 이상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끝장내자. 그런 목적만 같으면 또 그런 대의에 동참하는 분들은 우리가 누구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목적지로 함께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 외에 있는 분이라도 우리 당에 들어오면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해서 후보로 만들어줄 수 아니 안 있다는 들어간다는데 자꾸 들어오느냐. 걱정 마세요. 8월 달에는 무조건 들어와요. 아, 8월 달에 들어옵니까? 예, 우리와 경선을 같이 해요. 아니 뭐 그건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윤 후보와 뭐 상의가 돼 있거나 저는 한 그런 번도 뭐 통화를 하거나 예, 그냥-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예상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상민 위원장님의 아니, 뭐- 예상이 빗나갈 거예요. 아니 빨리 들어가서 그 윤석열 총장도 그 열 몇 분의 그 국민의힘 대선 나가는 분들과 똑같은 n분의 1이 되시면 좋겠어요. 네. 예, 그렇게 일단 될 뭐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벼르고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아주 벼르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아, 그렇군요. 네. 예. 오늘 뭐 어디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붙으면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설 무대였는데
너무 존경하시고 좋아하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너무 저 파이팅이 막 센 것 같지는 인파이터로 안 했죠. 아니었어요. 두 분들이 너무 친해서 좋아하셔서. 마음은 그렇게 먹고 왔는데 막상 뵈니까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을 교란했다고 질타하며 벌금 5억 원과 751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에도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등으로 기소되자 이달 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산악인 김몽빈 대장이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하다 실종됐습니다. 외교부는 실종 사고 지역에 담당 영사를 급파했으며 현재까지는 수색 진전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 문무대항함 승조원 전원이 군수송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에 귀환해서 의료기관에 이송 중입니다. 전체 승조원 300여 명 중에 무려 82%가 감염된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군 당국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오늘 문 대통령 질타를 했고요. 서 국방부 장관도 사과를 했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던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청해부대가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감염된 군인들을 봤더니 중증도를 파악해보니까 경증, 중등증, 중증이 있는데 중등증 이상 확진자가 12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확진자가 근데 더 있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 그 대부분의 승조원이 다 감염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검사에서 안 나온 분들은 일찌감치 앓고 지금 저절로 좋아지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검사가 조금 잘못돼서 덜 나올 정도로. 어쨌든 100% 감염이라는 것은 사상 초유가 없는 그런 종류의 감염이고요. 지금 중등증이라고 이상이 12명이라고 했던 것은 이 중등증이라는 것을 사례 정의를 보면 산소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산소 치료를 받을 정도로 소위 코로나 때문에 폐렴이 생겼다는 거죠. 폐렴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젊은 정말 전투를 해야 되는 장병들이 12명이나 걸릴 정도로 이 코로나가 굉장히 기세가 등등하고 네. 혹시 이게 델타 변이가 아닐까 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염의 정도가 너무너무 어마무시한 겁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100% 감염 가까이 된다는 것은 어느 병원체에도 보기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정말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참 미스테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이 확산된 이후로 군의 안일한 대응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애초에 검사할 때 항체 검사 키트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체와 항원 검사 키트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걸까요? 항체 검사 키트를 썼다는 것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인 건가요, 선생님? 네, 항체 검사는요. 항체라는 것은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2주 뒤에 항체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병이 나도 2주 후에 항체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항체는 이런 간단한 항체 진단 키트로 잘 나오지도 않아요. 하물며 지금 2주도 채 안 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항체 진단 키트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자 애썼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모든 걸 떠나서 과연 의사로서의 자격이 있겠나. 군의관이 2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그 키트를 썼던가. 그럼 그 전에 파견 나가는 군의관들에 대해서 혹은 국내에서 지금 장병들을 돌보고 있는 군의관들에 대해서 과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되어 있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청해부대는 바다 위에서 있는 군함에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폐쇄적인 곳에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거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처음 의심 증상자가 나왔던 게 2일이었는데 최초 발생 8일 만에 합참에 첫 보고가 됐다는 이런 속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그런 감기 증상 의심자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기 증상이 났을 때 보나마나 출발해서 즉시 난 게 아니고 어느 기항지에 들렀다가 났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먼저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예. 물론 해상에서 그게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적어도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정도는 싣고 갔었어야 되는 거죠. 항원 키트 정도는 실었어야 된다. 네, 적어도 그건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부정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거를 시행을 해보고 만일 양성이 나오면 정말로 급하게 서둘러서 철저하게 격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해외 파병 부대에 미리 백신 접종을 했다면 집단 감염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서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이 입장 차이를 좀 보였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국외 반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그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를 해서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입장차가 좀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했었다가 공동 입장문을 냈는데 여전히 조금 서로 약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선생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예, 제가 이제 질병관리본부 일을 하면서 각 부처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을 일을 해보면 질병관리본부는 그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고 지금 질병관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 교육부나 지금 문제가 되는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자기네 일을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지. 암만 백신이라도 질병청에 일일이 의뢰를 하고 질병청에 일일이 문의를 해서 허가 내지는 승인을 받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그럼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정부 부처 간에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칸막이라는 걸 딱 쳐놓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질병관리청이 1년 반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해왔는데 네. 청해 부대가 나간다는 건 알지만 언제 나가고 몇 명이 나가고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걸 알 게 뭡니까? 그죠? 알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 내지는 문의 요청을 정식으로 했었어야죠. 공문이 있는지 보면 압니다. 예. 공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럼 국방부가 지금 청해부대가 본격적인 접종이 이뤄지기 전에 출항했고 백신 이송이나 보건 방법이 어려워서 못했다.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정말 의지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방법이 없었던 겁니까? 저는 의지가 없었고 무관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만들 때 마이너스 70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이동용으로 작은 용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이용해서 공수를 할 수 있고요. 그때 좀 늦었더라도 지난번에 얀센을 우리가 미국에서 받아와서 예비군들한테까지 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얀센은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300개 빼서 공수해서 놔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항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특히 뭐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백신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충분한 백신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맞을 기회는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방역당국이 오후에 브리핑에서 현재 파병 중인 장병의 경우에는 청해 부대를 제외하고 접종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청해 부대를 제외하고 이 단어가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 준다면 농담처럼 진담인 듯
네, 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뭘까요? 네,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무리한 야근은 예고 없는 회식도 퇴근 후 업무 연락도 자, 윤석열의 120시간. 오늘 뭐 정치권 화제 발언이었습니다. 왠지 오늘 이성대 기자가 아이템으로 썰기를 할 것 같았는데 차근차근 또 썰어주시죠. 네, 윤 전 총장 주 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했던 발언입니다. 좀 바로 보실게요. 오늘 매경과 인터뷰였는데요. 자,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만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를 좀 두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게임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좀 쉬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죠. 하루가 24시간이죠. 주 5일 곱해버리면 바로 120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숨도 안 자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주 6일제로 해도 하루에 20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와, 기계 수준이죠, 기계.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피로해지는 그런 근무 시간인데 여권에서 바로 그 점을 좀 많이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좀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자, 전태일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일하면 사람이 죽는다. 자, 영국 산업혁명까지 올라갔죠. 심지어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좀 과격한 반응들이 나오긴 했죠. 그런데 사실은 뭐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 등을 좀 힘들게 한다 이런 지적들은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정치권도 이제 보완 입법을 좀 하지 않았었나 싶어요. 윤 총장도 뭐 그런 입장에서 했던 얘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나오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바로 그런 의미였다. 지금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들이 120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어느 독재자가 와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일축을 했어요. 네. 자,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무시한 채 특정 표현만 부각해서 어떤 말꼬리 잡기라는 반박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실제로 현재 보안 그 차원에서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탄력 근로제나 선택 근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번 주에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주에는 좀 줄여서 하는 뭐 이런 방식들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만약에 그거라면 처음부터 자, 현재 탄력 근로제의 상한선을 좀 높이자 또는 뭐 선택 근로제의 기간을 좀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책 제언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120시간씩 바짝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논란을 초래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자, 게다가 이 발언의 한 끗 차라고 해서 무조건 말꼬리 잡기가 맞냐? 또 이것도 아닙니다. 자, 과거 사례를 좀 보시면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발음했어요. 한 끗 차지만 전혀 다릅니다. 당시에는 트위터가 술렁거렸네요. 자,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입니다. 안철수 후보 단설 유치원이냐 병설 유치원이냐 놓고 상당히 그 정책적인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근데 윤 전 총장 측은 뭔가 보면은 인터뷰를 할 때 뭔가 발언을 하고 그게 논란이 되면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겁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약간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는 모습이 자꾸 나와요. 뭐 비단 윤 전 총장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사례가 많은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부터 그런 뜻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말을 잘해서 해명할 필요가 없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지난 8일이었습니다.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이 52시간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미국 사례를 들었는데 자, 이 역시 약간 맥락이 안 맞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죠. 스타트업 최대 강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 칼라 또 프로페셔널에 대해서는 어떤 노동 그 규제의 좀 예외가 많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것이 스타트업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그 간담회에 참여했던 사람은 정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자, 우리 상황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보다는 북유럽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해고의 자유가 있지만 사회 안전망을 갖췄기 때문이다라고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북유럽 스타일을 롤모델로 삼자고 했는데 윤 전 총장은 미국으로 이해했다라고 말한 거네요. 좀 뭔가 포인트가 어긋났어요. 그럴 측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정작 윤 총장이 근거로 든 그 미국에서도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그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잠깐 보고 가시죠. 아니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하시다가 어쩌다 한국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모건 스탠리에서 인수합병 담당 계속 했다가
뭐 재밌긴 재밌었는데요. 근데 한 일주일에 120시간 정도 계속 일하고 뭐 주말마다 출근하고 그래서 뭔가 좀 힘들었어요. 보시는 김에 비정상회담 유명하죠. 그 또 한 명 유명한 사람 또 하나 있었어요. 예. 갑자기 왜? 많이 보던 얼굴. 갑자기 생각나서 가져왔고요. 예. 진행하시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렇게 직군에 따라서 120시간을 일하는 직군들도 있거든요. 그런 들 입장에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정리해보면 120시간 발언은 그 취지를 떠나서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해명을 하면서 논란이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그 52시간제 관련해서 자, 국가가 이런 획일적으로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 맡기자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근로시간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노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해서 이건 당연히 법령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법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 맡기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도 분명히 더 큰 논란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120시간에 가렸지만 대기업 오너나 CEO가 아니라 법인을 처벌하자라는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 대신 법인을 처벌하자. 자, 이런 논리라고 하면 윤 전 총장 과거에 대기업 저승사자라는 그 불렸거든요. 검사 시절에. 본인이 잡아들인 재벌 총수들도 많거든요. 제비요? 재벌 총수들이 많았는데 네. 자, 자신의 전력을 스스로 좀 뒤집는 셈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 이 120시간이라는 거는 디테일의 문제지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정책의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철학, 그렇죠. 앞으로도 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어요. 저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면. 자, 두 번째 썰 주제 소개해 주시죠. 자, 바로 좀 보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자, 그녀들 당근과 시금치가 아니라 그녀들이 돌아온다. 자, 그녀들이 돌아온다는데 누가 어디로 돌아온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준석 대표가 그랬죠. 자, 법야권 통합을 위해서 이른바 대사면하겠다. 탈당한 사람들, 제명된 사람들 다 들어오라. 그래서 복당 신청을 받았는데 이은재 전 의원 그리고 류여애 전 최고위원 두 사람이 지금 복당 신청을 했고 지도부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분들이 돌아올 것 같은데 이 전 의원은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복당 신청했지만 불허가 됐고 아무래도 좀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죠, 아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왜 부담스럽냐? 왜 부담스러운지는 총선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손을 뜯어서 윤석열을 지키겠다. 머리에 윤석열 사수라고 하면서 이른바 혈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름이 틀렸어요. 열이 아니라 리을로 썼어요. 윤석열. 지키고자 하는 사람 이름 틀렸고요. 근데 이제 가짜 피라는 의혹이 나왔어요. 지금 막 쭉쭉 쓰고 있는데 저 정도로 피를 쓰면 아마 응급실로 가야 될 상황인 거죠. 저게 피가 아니라 가짜 피 아니냐 그래서 논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JTBC한테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피로 썼는데 나중에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네. 모자랐어요. 피가 모자라가지고 물 같은 거 좀 섞었어요. 소독약. 그죠? 맞아요. 그래요?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예. 지나간 거니까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피가 모자라. 서태지도 아니고 네. 에베스 오피스로 개콘이 망한 이유. 그리고 에베스 오피스로 MS하고 독점 계약하냐, 사퇴하세요. 뭐 이렇게 유명한 발언이 너무 많은데 말 나온 김에 준비하셨죠? 준비하셨죠? 네,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죠. 의장님 사퇴하세요. 여당을 하시든지 다. 그리고 이은재 전 의원의 이런 활약에 가렸지만 류여애 전 최고위원도 이른바 홍준표 저격수로 유명했습니다. 홍 전 대표 손으로 제명을 했었죠. 하도 그러니까 직접 제명을 한 거죠. 근데 두 사람 법정 다툼까지 벌이는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자, 홍 전 대표가 당시에 주막집 주모 같다라고 상당히 저런 표현을 했어요. 자, 유 전 최고위원도 후안무치하고 배은망덕하다 이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었거든요. 뭐 저 법정 다툼까지 갔는데 자, 어쨌든 그 오라는 당근이나 시금치는 안 오고 그녀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내
예, 오늘 두 번째 연결 인터뷰는 정부와 정당 가릴 것 없이 쓴소리를 내오신 분입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좀 하나 여쭤보면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뭐 주자도 많고 이전 대선과 좀 다른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한마디로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뭐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가 미래를 어떻게 가느냐 내다보는 선거보다는 일단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예. 저는 그게 아마 제일 크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실제 표심에 반영되는 건 그게 그 제일 부분일 거다. 크고 뭐니 해도 집값 폭등하고 예. 또 뭐 세금 많이 올린 거, 뭐 저는 그게 이제 많은 유권자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기본적으로 여당이 좀 불리한 선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만도 많고 실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영향도 많았는데 근데 또 특이한 게 일단 최근은 리얼미터 여론조사 등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글쎄요, 그게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과연 이렇게 해서 40%가 과연 되겠느냐.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같으면 30% 뭐 조금 넘을까? 뭐 그 정도 되는 게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의아합니다. 그걸 이제 좀 좋게 해석하면은 아마도 그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판에 그 당시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말기에 지지를 철회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선거를 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비록 문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실책도 있지만은 끝까지 밀어주자 뭐 그런 좀 심리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런 심리가 모이면서 그냥 추측하는 거죠. 그걸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엔 6명의 후보가 경선 중입니다. 현재까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좀 독주 비슷하게 하다가 이낙연 후보가 많이 추격하는 모양새인데 이제 8달 정도 남았는데 물론 이제 10월 달에 10월 10일 날 본경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하면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는데 혼전 양상이나 이낙연 후보의 추격이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좀 예상과는 달리 이낙연 후보가 많이 올라왔죠. 그건 뭐니 해도 뭐 최근에 또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잡음 이런 것이 좀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잡음이라면 이른바 검증고세에서 나왔던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이재명 후보의 좀 부적절한 대응, 부적절한 뭐 이런 문제들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데. 뭐 제가 대충 좀 듣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반전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의견이 좀 우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많이 또 한 달 연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또 어떻게 될지 또 그것은 또 야당의 그 추세 그거하고 또 관계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 법학과 교수로 처음 이제 교편을 잡으셨는데 당시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중앙대 법대 학생이었잖아요. 당시에도 이제 어떤 학생인지 딱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그 당시는 이재명 학생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했었습니까? 그 이제 그 중앙대학교 이제 그 뭡니까 그 장학생 레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레벨. 그러니까 이명신 그 전 창업자의 뭐 부친을 이름을 따는 그 장학생으로 특대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많은 교수들도 제가 이재명이는 사법시험 꼭 될 거다 이런 기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중앙대학교에서 1년에 몇 명 붙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시 200몇 명인가요? 지금 뭐 1000명 넘게 뽑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200명도 안 됐었나요? 제가 뭐 굉장히 이제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정말 출세의 지름길이었죠, 당시에. 그 당시 중앙대학교에서 이렇게 졸업 후 뭐 1년 내에 금방 붙는 학생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샀고 그 당시는 그야말로 장학생으로 공부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후배들한테 상당한 좀 영향력이 있더라 뭐 이런 것이. 리더십이 있다. 뭐 그런 게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 보스 기질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 게 좀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런 예를 게 들면 뭐 기억을 어떤 하죠. 게 있었습니까? 그 무슨 대학 교수 그때 80년대 보면 말이죠. 예. 뭐 대정부 투쟁 이런 것은 좀 두 번째 문제고 이때 학내에서 좀 이렇게 좀 학교하고 학생 간에 좀 갈등이 이런 경우에 좀 골치 아픈데 뭐 그런 거를 좀 그 당시 제 기억에 전 뭐 그냥 평교수 젊은 교수지만은 학장이 이재명이한테 좀 말해서 좀 애를 좀 가라앉혀라 그럼 가라앉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약간 학생들이 좀 따르는 네, 그런 게 좀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최근에 이 후보를 보시면 아마 이제 가르쳤던 학생으로서도 기억이 나실 텐데 당시에 제가 예전에 사실 이 교수님과 지금 이상돈 교수님과 통화할 때는 뭐 당시에 그 사회 운동에도 좀 관심이 많았지만 뭐 사법고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는 못했다. 뭐 그렇게 그렇다고 얘기하신 생각됩니다. 그 이제 이런데 좀 변호사 하면서 지역 운동을 하고 뭐 그랬죠. 그런데 당시 학생 이재명을 보시다가 지금 대선 후보 이재명을 보실 때 비슷한가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기본적인 그 사람의 그 생각, 어떻게 보면 순수한 어떤 열정 이런 것은 그대로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이게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이게 마지막 이 대선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난 좀 지금까지 가져왔던 자기 고유의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좀 바꿔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무슨 선거라는 게 되게 그 중간층 상대로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무슨 주택 문제랄까 무슨 소득 뭐 세금 문제랄까 여러 가지 정책에서 좀 더 말하자면 기본적인 생각은 진보 정책을 갖고 있더라도 선거를 하려면 뭐 그야말로 없는 무엇도 내놓는다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 좀 표심에 어필할 만한 그렇죠. 정책적 중간 지대에 좀 어필할 만한 그런 좀 자세야 정책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뭐 우리 그 이낙연 전 대표도 그 원래 성격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중도 걸 합리적인 못하고 있어요. 성격으로 보이지만 예를 들면 공약이 이번에 뭐 예를 들어 400평에 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 좀 제가 볼 때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원인이 뭐냐 이게 그 민주당의 권리당원 이게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가 경선을 이기려면은 그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쭉 말해왔던 거 이런 것을 후보가 되고 나서 본선까지 벼랑간 입장을 바꾼다는 게 우습잖아요. 그렇죠. 난 그게 지금 대통령이 그게 민주당이 제일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의 당원 권리당원들이 너무 확실한 철학을 갖고서 너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외연 확장 중간층의 표를 갖다가 얻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당심에 호소해야 되고 하지만 당심은 약간 급진적인 생각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경선에서 본선 후보가 된다면 다시 민심에 호소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이게 너무 충돌이 바뀌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우스워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때 있었던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기본 고정표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 자기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 기본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경제 민주화니 복지니 뭐니 그런 걸 내서 당선이 됐는데 일단 뭐 약속은 안 지키지만 어쨌든 말로는 경제 민주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자기 고유 지지 세력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거 가지고서 서로 경쟁을 하니까 서로 제가 볼 때는 서로 선명 경쟁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본선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난 이게 제일 큰 여당의 딜레마 같아요. 사실 여당의 오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일부에서는 계속 권리당원들의 좀 더 권리를 높여줘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런 현상이 보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약간은 앞서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이 상태로는 계속 갔을 걸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윤석열 후보의 본선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본선 진출을 떠나서 예. 윤석열 전 총장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왜냐? 혹시 사적으로 아시는 건 사적 아니죠? 아는 적 없는데 나는 검찰권을 너무 자의적으로 나고 휘두른다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른바 그리고- 국정농단 특검 때 팀장으로서 말입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 뭐 검찰총장으로서도? 그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그 뭐 직권남용죄, 강요죄 같은 거 그건 그렇게 예. 함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남용을 예. 하고 있고 그것이 뭐냐 뭐 검찰 그 아주 그냥 검찰 권력을 그야말로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잖아요. 예. 또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은 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기소하고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적극적으로 기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서 과하다는 말씀이신 뭐 거죠? 예를 들면 그 조윤선 전 장관 예. 블랙리스트였지만 직권남용 때 고등법원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예. 판사 몇 사람도 다 무죄 나왔어요. 예. 그게 검사 유죄 나온 사람도 있지만 무죄 나온 사람도 있죠. 있지만 그것도 지금 이제 대법원 2심에서 그 이제 가게 되면은 점차 상급씩 가면은 그 무죄 가능성이 많아질 겁니다. 그게 예.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검찰들은 그냥 뭐 1심에서 무죄 나오면 2심에 그냥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냥 뭐 자기들은 그냥 하는데 본인들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예. 나 그래서 그런데 익숙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말씀은 이제 사람이죠. 윤석열 개인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사의 자질이 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자질과는 맞지 않다는 검사를 말씀이시군요. 좀 하다가 예. 어떤 선출직을 좀 해서 뭐 그러면 관계 없는 건데 배란간 검찰 아주 검찰 권력 적극적으로 행사해 온 사람이 예. 배란간 어떤 이유로 나와서 대통령이 금방 된다. 저는 그런 역사도 없거니와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또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라고 해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봤지만 직접 만나보니 정치인의 언어를 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 여러 행보를 보였잖아요. 윤 후보가. 그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다 좀 어설프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인의 메시지는 뭐 어디 예. 가서 행사에서 뭐 이게 뭐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나오면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뭐 연설 무슨 저 얘기를 하고 기자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질문도 받고 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보여주기만 급급한 것 같고 뭐 요 근래 뭐 120시간이니 뭐 이런 얘기도 보면 약속도. 현실 이게 좀 그것이 갖고 있는 함축성 그것이 얼마만큼 예민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체로 준비는 덜 됐다고 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25분, 뉴스룸이 이제 5분 뒤 방송됩니다.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아프리카 현지에 파견됐던 청해부대 문무 대형함 승조원 301명 전원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장병들은 국군 수도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서 국방장관은 청해부대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에 고개를 숙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JTBC가 코로나19 초기부터 우한 실험실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던 생화학 무기 전문가를 인터뷰했습니다. 올해 초 우한을 방문 조사했던 WHO팀이 다루지 못했던 유출설 핵심은 무엇인지와 함께 2차 조사 전망까지 관련 인터뷰 내용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